대만 달러를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만 전문가인 거 어떻게 아시고 연초부터 달러가 많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게다가 무역 분쟁을 하면 할수록 더 달러가 약해져. 이제 먹은 게 많으니 지금이라도 환을 닫자. 닫는 방법은 환해지를 하면 되죠. 환해지를 하는 방법은 선물환을 매도하는 건데 선물환을 매도하면은 타이완 달러가 엄청난 강세가 가버립니다. 이제 그 현상이 좀 최근까지 좀 여파가 있었고 이게 원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에 관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문홍철.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약세를 원합니까? 강세를 원합니까? 약세를 원합니다. 약세면 무조건 땡큐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계속 약해질 만한 달러를 누가 들고 있을라 하겠으며 그게 어떻게 기축통화를 유지해요? 달러가 약해지는 것과 기축통화가 유지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어떻게? DB증권 자산전략팀장이죠. 문홍철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네. 예. 자, 우리 아까 또 대만 달러를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만 전문가인 거 어떻게 아시고 날짜 이렇게 맞춰서 미리 데려오셨어요? 이게 진짜 빈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거 진짜 잘한 척 아니에요? 물론 늘 내가 최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진짜 대만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대만 달러 얘기지만 아무리 뭐 좀 밋밋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네. 그저께 있었던 5월 FMC 한번 정리는 한번 하고 가시죠. FMC 했었나요? 아니 너무 묘가 없어가지고 뭐 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넘어갔네. 야, 그 정도였어요. 네, 저는 뭐 거의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부터도 FMC 잘 안 보고 뭐 중앙은행이 뭐라고 얘기해도 네. 뭐 그거는 뭐 그들의 생각이고 예. 뭐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뭐 과거의 중앙은행들의 뭐 경제 예측 실력이 그렇게 뭐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늘 후행적이라는 점을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FMC를 원래 잘 안 보는데 아. 이번엔 더더욱 그 정말 밤새도록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노력도 노력이지만 얻을 게 없으니까 참 안타깝겠다. 뭐 그런 느낌을 들었고 물론 나중에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봤는데 약간 받은 느낌은 내용은 없었는데 약간 최근에 이 관세 관련해서 네. 뭐 질문을 많이들 얘기했겠죠. 예. 기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항구가 조용하다. 항구. 네, 예. 그 이제 1분기에는 이제 관세에 따른 선매수 수요가 있어서 이제 굉장히 GDP에서 순수입이 많았죠. 네. 그럼 GDP를 깎아먹는 쪽으로 네.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분기에는 꽤 이 수입이 줄어들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 미국의 이 항구들마다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일부 항구들이 뭐 거의 텅텅 폈다. 이게 속보성이거든요. 이 항구 데이터는 거의 일주일 내로 나와요. 이게 물동량 데이터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이 경제를 좀 빠르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이 속보성 데이터를 아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이 지금 항구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파월이 그랬어? 그래서 이제 뭐 자료 달래. 그랬더니 자기가 뭐 그렇게 항구 데이터를 아직 면밀히 못 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서 뭐 중앙은행이 그렇게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좀 들었고 더더욱 그 말을 들을 필요는 없구나. 자기 자신의 생각을 우리가 계속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중간에 내가 네네 이런 거 안 하니까 설명하기 편하시죠? 아니 좀 쳐들어오세요. 그냥 중간에 치고 들어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적응이 안 됐네 오히려 제가. 아니 FMC에 관해서 저도 뭐 이렇게 한 말씀 더 살짝 자극하면은 네. 문 팀장님 또 리포트나 이런 데서 쓸 수 없는 얘기가 또 하나 더 나올 것 같습니다만 네. 사회자 말 많으니까 또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면 저 전문가는 왜 불렀냐 하기 때문에 네. 자 그냥 질문지 읽을게요. 그러지 마시고. 네, 미국 1분기 역선장에 대한 견해를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1분기에 이 GDP 성장이 굉장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1, 2분기 GDP는 굉장히 노이즈가 많습니다. 2분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보실 때 너무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두나 세구나 요 정도의 이제 마인드를 세팅하시고 1분기에 대폭 성장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은 1분기에 선 수입 무역 분쟁에 대비한 물건에 대한 이제 선 수입이 많았다. 그렇다면은 GDP를 계산할 때 선 수입에 따라서 깎아 먹겠죠. 순수출이 떨어지니까. 그에 따른 이제 깎아 먹은 게 2분기에는 정반대가 되죠. 오히려 2분기에는 수입이 많이 줄게 될 테니까요. 그럼 이제 순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전반적인 그림은 굉장히 또 2분기에는 GDP가 뭐 높게 이렇게 나와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1분기에는 나빴다가 2분기에는 좋다가 뭐 이랬던 게 아니고 이제 큰 그림에서는 계속 경제가 꾸준히 둔화되는 국면으로 가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좀 보시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다음은요. 대만 등 아시아 통화 급등의 배경과 파장도 설명해 주시죠. 그 지난주 이 징검다리 연휴 끝나고 금요일이었죠. 이 갑자기 대만 달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였고 그때 이제 원화도 같이 좀 움직였습니다. 타이완 달러가 이제 전부 달러 대비 굉장히 급격한 강세를 보였었고요. 이제 원화도 비슷한 그리고 싱가포르 달러 이제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이 당시에 뉴스를 찾아보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생각 때문에 강해졌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한 재료 때문에 막 환율이 10%씩 움직이고 이러진 않거든요. 따라서 그거는 다른 게 있다. 뭐 트리거가 그것이 될 수는 있었겠는데 이제 그것이라는 건 미중 간의 이제 무역 협상. 그러나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원래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이 나죠. 원래. 그럼 그 무역 흑자로 달러를 벌어들이겠죠? 그럼 그 벌어들인 달러로 당연히 미국 자산을 사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래 이 구조가 코로나 이후에 훨씬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미국에서 돈을 너무 뿌려버리니까 그 돈 가지고 제품들 사야 되잖아요. 이 물건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했었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코로나 이후로 한국과 대만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개인도 들어갔지만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이 거대한 달러를 이제 미국에 다시 투자를 해왔다는 거죠. 대만도 원래 이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었고 대만의 이제 주인공들은 주로 이제 생명보험사들. 대만은 좀 이제 생명보험사들의 지위가 독특한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은행, 자산운용, 보험, 연금을 전부 보험사가 떠안는 보험사가 그 모든 걸 다 같이 해주는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만 보험사가 증권사도 인수를 한 게 하나 이제 있고 생명보험사도 하나 이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유안타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푸본 그것도 둘 다 대만에서 하거든요. 둘 다 보험사 계열입니다. 걔네들이 그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이제 그 하다가 조금 한국을 투자한 거고 주로 이제 미국 US 달러를 투자를 해놨는데 얘네들이 환해지가 좀 열려 있습니다. 환이 완전히 좀 완전히 아니고 꽤 열려 있어요. 그렇다면 달러가 강세일 때 이 보험사들은 수익이 많이 나겠죠. 환해지가 열려 있다는 게 뭔 말이에요? 환율에 따라서 손익이 생긴다니. 환해지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되면 어떤 식으로 벌리고 어떤 식으로 손해가 나는 겁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서학개미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에 뭐 애플을 샀어요. 그럼 이제 애플 주식이 올라도 먹지만 환율이 올라도 먹죠. 환차익. 그렇죠? 그렇죠. 네. 타이완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완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이제 환전을 해서 미국에 있는 주식, 특히 이제 미국의 채권을 많이 샀습니다. 채권들을 많이 샀는데 그리고 사실은 좀 메인으로 투자했던 거는
달러로 된 포모사 본드라는 걸 샀습니다. 포모사 본드. 달러 채권이에요. 달러 채권. 이 채권들을 투자를 한 다음에 해지를 일부 해지를 안 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해지를 안 한 거지. 해지를 한 것도 많고. 근데 그 안 한 부분이 이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해지를 안 한 부분이 열려 있어서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환차 손익이 크게 생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규모가 보험사들이 투자를 한 총자산, 보험사들의 총자산이 대만 GDP의 1.7배 정도 됩니다. 1.7배.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얼마가 환이 열려 있냐? 그건 아마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3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가운데 보시면 생보사의 자산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게 대만 생보사들의 자산이에요. 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뭐 우리나라 원화 자산을 갖고 있겠죠. 근데 대만은 보시면 대만 달러 자산이 절반이 안 돼. 보시면 회색으로 된 게 외화 자산입니다. 외화 자산. 절반 이상이죠. 대략 추정키로는 한 65% 정도를 대만 보험사들이 자국 통화가 아닌 외화로 투자를 해놨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래는 이게 채권이니까 보통 채권이거든요. 그럼 채권을 사놨으면은 그 채권은 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크니까 이제 해지를 하죠. 환해지를 원금은. 그래서 이제 이자만 먹겠다. 이자를 먹는데 이게 환해지를 그동안 달러가 한동안 너무 강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상황에서 환해지를 일부 안 한 거죠. 그럼 안 한 부분이 얼마냐? 그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 지금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환해지 안 하면, 이 가운데 보면 언해지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총 전체 노출액 중에 이제 15에서 25%가 이제 언해지들이라고 된 거죠. 이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이 회색 부분, 그러니까 회색 부분에서 달러 계약이 또 있어서 이거는 이제 또 빼야 되고, 원래는 해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중에서 해지가 된 거는 대략 75에서 85%를 이제 해지를 한 거고요. 열려있는 부분이 15에서 25% 정도가 이제 열려있는 거지. 이게 대만 GDP로 치면은 대략 대만 GDP의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그냥 절대적으로 연해지도 된 부분을. 그럼 그 부분을 앞으로 달러가 계속 강해지고 환율이 오르면 이제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이익이 날 텐데. 그래서 그동안 먹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연초부터 달러가 좀 슬금슬금 특히 이제 유로화, 뭐 엔화 대비해서 많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뭐 타이완 달러 대비해서도 조금 이제 약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 모양새가 이거 약달러가 진짜 본격적으로 올 것 같다는 거죠. 사람들 생각이. 게다가 무역 분쟁을 하면 할수록 이게 2018년하고는 다르게 더 달러가 약해져. 그건 뭐 이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 대만 이제 대형 생보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뭐 그동안 많이 먹었으니까 좀 까먹었죠. 지금 환율이 갑자기 변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먹은 게 많으니 지금이라도 환을 닫자. 닫는 방법은 환해지를 하면 되죠. 환해지를 하는 방법은 선물환을 매도하는 건데, 선물환을 매도하면은 타이완 달러가 엄청난 강세가 가버립니다. 이제 그 현상이 지난주 말 그리고 최근까지 좀 여파가 있었고, 이게 원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 많이 미치냐면 뭐 그냥 뭐 같은 아시아 통화니까 그런가 보죠. 이게 아니라 그 대만은 중앙은행이 그리고 정부가 외환을 통제해요. 완전히. 자유변동 환율제가 아니라 말은 관리변동 환율제고, 실제로는 거의 정부가 마음대로 정합니다. 이제 마음대로는 아니고 기준은 있어요. 그 기준은 대만의 주요 수출 경쟁국 통화와 맞춥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중국, 위안화도 들어가고요. 이 통화를 발표하지 않는 내부 바스켓이 있어요. 그 바스켓 통화의 흐름을 맞춰서 타이완 달러의 가치를 대만 중앙은행이 통제를 해요. 원래는.
원래 통제서 사실상 고정환율제인데 이제 그런 환경 하에서 있다가 갑자기 대만 보험사들이 야 이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동안 우리 먹어놓은 것들로 좀 신나게 잔치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환율이 변해버리면 기조적으로 우리 지금이라도 환해지를 하려다 하고서 선물한 매도로 이제 왕창 때려버리니까 이거를 중앙은행이나 정부조차도 막지를 못했던 거지. 혹은 뭐 그거를 일부 이제 용인을 쓸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큰 폭의 이제 대만 달러 환율의 변동과 당연히 대만이 우리나라 원화도 그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러면 원화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타이완 달러의 그리고 원화의 움직임이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움직여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래 1,400원대 계속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 순식간에 이게 깨져가지고 이번 주에는 1,300원대로 이제 떨어진 이제 중요한 배경이 거기에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 보자. 여기 질문지에는 없는데 여쭤봐도 될런지 모르겠다. 좀 씁니다. 네. 일기 때는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달러가 강해지고 네. 그 관세를 흡수하겠다고 위안화를 비롯해서 관세 부과 대상국들 통화가 절하되는 즉 환율이 올라갔는데 이번 2기에는 네, 반대죠. 반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다고 봅니까? 포트폴리오의 조정입니다.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포트폴리오의 조정이라고요? 포트폴리오의 조정. 무슨 포트폴리오요? 운용하는 사람들이 네. 기존의 달러 자산, 예. 미국 주식 대규모로 가지고 있었고 달러도 오르고 미국 주식도 오르고 양빵으로 먹었잖아요. 배가 지금 너무 터질 것 같아. 많이 먹었어. 네. 포트폴리오를 왕창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해지도 안 하고. 지금 미국에 투자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논의대로라면은 대만의 생보사들도 그렇고 그렇죠. 뭐 우리나라 서학개미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러면 얘네들 이 미국에 투자한 애들 있잖아요. 이 엄청난 거대한 대형 기관들. 자, 그러면은 나라별로 어느 나라가 가장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는가 이거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을수록 투자를 많이 합니다. 둘은 똑같이 갑니다. 당연히 그렇죠. 달러는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풀리는 거거든요. 미국이 수익을 받아주면서 자기 달러를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받은 대미 수출국은 다시 미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뛰어난 기업들이 있어서 투자를 한다고 하죠. 아니, 물론 그것도 있어요. 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통화 체제와 무역 구조가 반드시 같이 가는 겁니다. 반드시. 근데 보통 이걸 따로 생각하세요? 이거 원래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통화의 흐름과 무역의 흐름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갑니다. 이거를 따로 떼고 생각하면 이제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미국에 수출하고 받은 달러로 미국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지금 자산도 비싸졌고, 그죠? 작년 말까지. 주식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비싸졌어. 좀 털고 싶어요. 마음속에서 털려고 막 생각하고 있었어. 연초부터.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관세를 매긴다고 쳐요. 그리고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인다고 쳐요. 뭐 전 줄인다고 생각 안 하지만 뭐 줄인다고 쳐. 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네. 자, 그럼 줄인다고 쳐요. 자,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그동안 미국에서 수출해서 돈 받은 달러로 다시 미국에 투자했는데 준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팔아야잖아. 난 이미 먹은 것도 많고 그걸 앞으로 줄인다며. 뭐 전 줄인다고 생각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뭐 트럼프도 그런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뭐 줄인다고 쳐요. 그럼 줄이게 되면은 팔아야지. 달러 자산을 팔아야죠. 그럼 그 파는 과정에서 반드시 매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매도의 량, 매도의 순서는 반드시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더 크겠죠. 그렇네요. 그리고 그 통화의 절상폭은 달러 대비 절상폭은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크겠죠. 그렇겠네요. 그거를 제가 지금 그림으로 1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우상향하는 그림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각 통화들입니다. 점은 가로축은 뭐냐? 4월 2일 관세 해방의 날. 네. 미국의 네. 해방의 날. 상계 관세율입니다.
그때 이 상계 관세율에 대한 계산 공식이 발표됐죠. 무역 흑자를 얼마 내느냐. 네. 그걸 갖다가 그게 핵심입니다. 분자 자, 그리고 무역 흑자. 대미 예, 예. 수출액이 얼마냐. 그렇죠. 즉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대미 무역 흑자입니다. 네. 세로축은 통화의 절상폭입니다. 예. 둘이 일치하죠. 예. 제가 왜 이것은 포트폴리오의 조정 효과다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것이 2018년과 가장 지금이 다른 점이다. 뭐 많이들 뭐 달러로부터의 이탈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그것과는 별개로 현재는 기본적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달러 자산들을 일부 주로 이제 주식 위주인데 주식 위주로 덜어내고 있는 중이다.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이 사태의 좀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지금 X축에 관세 해방의 날, 예. 그 4월 2일 날 그때 로즈가든에 들고 나왔던 그 패널, 그 판때기에 적혀 있던 그 관세율인데 숫자입니다. 예. 여기 Y축에 통화절상 달러 대비 이거는 기간이 어느 정도 그날 하루입니다. 그날 하루. 네, 그날 하루인데 기간을 늘려도 비슷합니다. 그날 하루 네. 동안에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질문지 없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전문가 분들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데 네. 그러니 우리 연휴 중에 있었던 대만 달러와 더불어 아시아 통화들의 환율의 폭락, 아시아 통화들의 초강세. 네. 그러다 지금 다시 또 우리는 뭐 1,400원 근방으로 다시 올라오긴 왔습니다만 불과 며칠 전에 1,440원 뭐 이러던 환율을 1,360원대 후반까지도 봤으니까 네. 깜짝 놀랐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이게 일회성이다. 그걸로 됐다 하는 것과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눈사태가 나서 그냥 우르르 하듯이 달러가 무너질 수 있음을 살짝 맛만 보여준 것이다. 우리 문 팀장께서는 어느 쪽 견해십니까? 후자입니다. 근데 원래 저희가 올해는 약달러다. 환율이 아래쪽이다라고 원래 견해를 가지고 있긴 했는데 타이밍을 지금이 아니라 하반기 연말 정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전망이 물론 지금 좀 바뀌었죠. 왜 그때는 하반기로 봤냐? 일단 연준이 너무 매파적이었어요. 연준은 데이터에 후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연준이 태도를 바꾸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하반기 혹은 연말일 수 있겠구나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자산 배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전환이라는 건 미국에서 비미국으로. 이게 트리거가 되는 거죠. 트리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신 거에 가장 핵심 기준 1번이냐 아까 말씀 전자냐 후자냐. 전자는 일시적이다. 후자는 기조적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대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운용 주체들이 앞으로 자산을 팔 거냐 혹은 그러니까 미국 자산을 팔 거냐 혹은 해지를 할 거냐. 보통 후자 이 두 번째 해지가 중요해요. 해지를 제대로 할 거냐. 그동안 해지를 안 했는데 환율 떨어지면 해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지를 할 거냐. 즉 요게 핵심입니다. 자산을 팔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대만 생머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보험사나 국민연금도 그렇고 자산 그 자체를 팔지는 않습니다. 되게 드문 현상이에요. 대신 환해지 비중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형 기관들이 개인은 소확개미 분들은 보통 해지를 안 해요. 맞나요? 해지 뭐 해도 QQQ 3배짜리 하시는 네, 분들 그런 거 하시니까. 뭔 해지입니까? 굳이 해지 안 하세요. 네. 따라서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이제 우리나라의 외화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동안 해지를 별로 안 했던 기관들. 대만은 그게 이제 생보사였던 거고 우리나라는 이게 생보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국민연금도 있고 이제 공제회들도 이제 많고요. 뭐 자산운용사도 있고 되게 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분들이 해지를 왜냐면 이제 월요일 아니라 이제 출근한 게 수요일이죠. 이제 수요일 날 출근해서 갑자기 환율이 요동을 치니까 이제
비상 걸렸겠지 않습니까? 그죠? 월요일부터. 그럼 이제 회의 한번 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똑같이 물어봤겠죠. 야, 이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은 기주적인 거냐? 왜 이러냐? 했을 거고, 만약에 그 결론이 이거 이제 달러는 뭐 계속 원화 대비로도 약세로 갈래나 봅니다. 만약 이런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환해지를 더 해야 되겠죠. 이 기관들은 그렇게 막 지난 주말처럼 환율이 움직여서 해지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거지 뭐 휴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천천히 움직이는 자금들이거든요. 요 해지 물량들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앞으로 가장 큰 관심사고. 저도 뭐 기자분들이나 이제 외신 뭐 이런 쪽에서 계속 전화 받는 게 그분들이 맨날 물어봐. 국민연금이 해지를 할 것 같니? 맨날 물어봐.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요. 아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러면 제가 여기 인포맥스 라이브에 뭐 굳이 진행을 맡을 이유가 없네. 본인의 자, DNA를 바꾸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 생각하고 마지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갑시다. 아니 그러면은 예. 지금 뭐야? 우리 원화 원화 지금 대만은 해지만 해도 저랬어요. 해지가 중요해요. 해지만 해도 저랬어요가 해지만 아니라 해도 해지가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까 표에 보여주신 것처럼 네. 환했지 않은 부분이 한 10%도 한 많아야 한 20% 정도로 25%. 25% 정도 보이는 그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해지한 것 같고 이 난리가 났는데 규모가 커요. 걔네가. 예, 규모가 크니까. 그런데 저걸 갖다가 거의 다 풀해지 저기 들어간다든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서 아닌데 이거 달러 자산 들고 있었다가 이거 인생 조지겠는데 싶어서 그냥 다 이제 던지기 시작하면 이건 난리가 날 것 같단 말입니다. 저는 달러 자산 자체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기업들이 나름대로 환해지 전략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수입업체, 수출업체 할 것 없이. 나름대로 우리 몇 % 정도로 해지하면서 가자. 아니면 우리는 해지 같은 거 하지 말자. 옛날에 그 뭐 중공업체들 안 봤냐? 해지한다고 했다가 완전 막 말아먹었잖아. 네. 뭔 해지야? 네. 복불복이지. 네. 이렇게 가자도 있을 것이고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진 기계적으로 해지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번에 이 사태를 보고 아니 며칠 그냥 이렇게 한 2, 3일 여행 갔다 왔더니만 1,440원 하던 환율이 1,370원, 80원이야. 이 꼴을 봤으면은 네. 이제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할 거 아닌가 봐요. 수요일 아침부터 모여서 해야 되니까요. 다 했겠죠. 네, 네. 그래 분위기 어때요, 그래? 분위기는 예. 조금 지켜보자. 아, 당장 남들이 뭐 하는지. 그래 댓글도 남들 올린 댓글 보고 다른 수준인데 뭐씨 환해지를 내가 먼저 치고 나갈 때가 어딨나? 아. 그리고 음. 그 아까 이제 기업들의 환해지 전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그 일반 기업들이 의외로 환해지 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건 있어요. 이건 있어. 음. 예를 들면 뭐 보수적인 기업은 야 우리는 환으로 먹는 기업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해. 이런 기업들이 일부 있어요. 많잖아요. 많잖아요. 예.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한 절반만 해지한다. 예, 그래요. 혹은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좀 벌어봐 이걸로. 아, 맞아요. 예. 그 벌면 줄게. 뭐 이런 회사도 있어요. 이런 회사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좀 보수적인 기업들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아, 그런 기업들은 보통 해지를 거의 대부분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해지를 하면은 음. 그게 비용이 꽤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수출업체 같으면 일단 까이고 들어가잖아. 그 비용이 예. 이제 외환을 해보셨으니까 예, 한미 금리 차거든요. 맞아요. 그 비용이 그 비용이 지금 얼마냐면 2%가 넘습니다. 연율로. 거기다 뭐 수수료 좀 더 더하면은 뭐 한 2.5% 되겠죠. 연율로 마이너스 2.5%를 규범 까먹어요. 해지를 하려면 해지를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이제 지난주 아니고 한 두 달 전에 예. 두 달 전에 예.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뭐 1,450원, 60원 말이잖아요. 그랬죠. 작년에 말에도 많이 오르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불과 내가 2주 전에 네. 아들놈한테 달러 미국 아빠 이거 곧 1,500원 넘을 것 같아요. 이 소리 듣고 그나마 지 통장에 좀 얼마 넣어놨던 그거 네. 바꾸려니까 네. 이러고 있더라고. 그 아들분이 음. 아드님 분이 만약에 회사의 본부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본부장님이 어. 와가지고 어. 트레이더예요. 어? 외환 트레이더 막 하고 있어. 막 힘들어. 힘들어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이렇게 오더니 여기서 해지를 풀었으면 우리가 얼마를 먹었어. 아까워. 아까워. 그리고 해지 하니까 아까 2.5% 까먹는다 그랬잖아요. 그거 까먹으면서 해지를 왜 해? 이러면은 본부장님이 하면 이제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아니 해지를 하는 교과서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원칙인 거고. 그런데 이제 윗분들이나 특히 이제 뭐 가령 외부 자문위원들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회사에서 뭐 외환 정책이나 혹은 자산운용은 늘 자문위원이 있어. 그럼 자문위원들이 보면은 뭐 이제 시장 잘 모르는 죄송합니다. 자문하시는 분들 좀 죄송한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막 뭐 해지를 왜 해요? 뭐 요렇으면 많이 먹었잖아. 뭐 그렇게 이제 약간 사후적인 그 후회 효과라고 하는데 그 후회 효과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네. 실제 연대가 있단 말이에요. 꽤. 그리고 이제 환율이 지금처럼 떨어지면 또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갑자기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또 와가지고 이거 빨리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실무자분들이 좀 열었던 걸 또 이제 닫아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환율에 굉장한 영향을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까지 물면서 활치를 이제 해왔었던 거를 풀었다는 얘기죠. 과거에 이제 말씀하신 2주 전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네. 근데 그 푼 애들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한 명도 한두 명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엄청난 대형 기관도 운영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거 닫아야 되잖아. 어. 만약에 기조적으로 환율이 이제 더 이상 1,400 위로 뭐 안 간다. 혹은 뭐 1,500 뭐 이런 거 이제 끝났다.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선물환을 매도하게 될 텐데 선물환을 매도하면 환율의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밀어버리죠. 그런 거죠. 네. 그 물량들이 많다. 실제로 많아요. 음. 열린 부분이. 그 열린 부분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환율에는 좀 계속 이제 아래쪽 압력을 미치게 되죠. 우리나라 무역 흑자도 이제 불황형 흑자긴 하지만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네. 그 기업들이 네. 그 달러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야 환율 계속 오르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가둬두고 있다가 이제 끝났나? 다 왔나? 꼭진가? 이러면 빨리 팔아야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환율이 이제 아래쪽 압력을 받을 수가 이제 있기 때문에 저희는 꽤 하방 압력이 중기적으로 물론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런 해지나 수급보다는 예. 이제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이제 약화된다.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수급이 또 영향을 미치니까 저는 그러면서 트리거로서 수급이 작용을 달러의 약세, 달러원 환율의 하락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율과 관련해서 이 영상 저 영상 이 전문가 저 전문가 다 들어보고 그 와중에 환율에 관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문홍철. 자처하죠. 거기다가 네. 대만 쪽은 나만한 전문가 나와봐. 네. 오늘 또 대만 전문가인 줄도 내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네. 자, 나만 아는 비밀 뭐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주로 강조하는. 근데 저만 하는 비밀이 너무 많으니까. 글쎄, 그래서. 네. 오케이 인정. 네. 그러면 네. 첫째 네. 해결하고 갑시다. 네. 그 많은 영상에서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거. 지금 미국은 조금 더 좁혀서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약세를 원합니까? 강세를 원합니까? 약세로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휴 때 봤던 그런 식의 약세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씩 해서 추세적으로 계속 가는 약세 아니면 플라자 합의 때처럼 85년부터 한 적어도 2, 3년 길게는 한 10년 가까이 갔던 달러 약세 모든 걸 다 원합니다. 그쪽 다 약세면 무조건 땡큐입니다. 약세면 땡큐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물 좋고 정자 좋고 거기다가 풍화까지 좋아야 돼. 아니 그런데 계속 약해질 만한 달러를 누가 들고 있을라 하겠으며 그게 어떻게 기축통화를 유지해요? 달러가 약해지는 것과 기축통화가 유지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어떻게? 근데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거야. 자세히 해보세요. 아이씨 어려워서 묻는데 상식적이라 이게 왜 어려워? 질문한 사람이 얼마나 바보가 돼? 이게 왜 어려워? 쉬워요. 네. 자세히 해보세요. 소장님 자세히 해보세요. 네. 당연한 거예요. 네. 자,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야 기축통화 지위가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축통화지. 그게 기축통화죠. 기축통화 딴 거야. 무역할 전 세계가 때도. 다
그거 갖고 쓰고 그거 없으면 난리 나고. 무역할 때도 쓰고 그러니까. 리저브 우리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로도 쓰고 저축할 때도 쓰고 이래야 기축통화잖아요. 그런데 미국 왜 애들이 달러를 이렇게 많이 쓰려면 미국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공짜로 주진 않잖아요. 뭘 갖다 쓰고 저거는 무역수지 적자 내면서 그렇게 달러 나가는 거 아니야? 바로 그겁니다. 예. 즉 핵심은 달러를 사람들이 많이 쓰도록 뿌려주기 위해선 미국이 당연히 무역 적자가 많이 나야 돼요. 그렇죠. 많이 나야 되죠. 어? 자, 그리고 달러가 이제 흔해져. 미국이 막 무역 적자를 많이 져요, 이제? 어? 많이 졌어요? 무역 적자를 많이 졌죠? 무역 적자를 네, 적자를 많이 어. 졌죠? 그럼 달러가 많이 풀렸죠? 풀렸지? 흔해지죠? 흔해졌지? 흔해지면 가격이 떨어지지? 떨어지죠? 하지만 달러- 기축통화는 됐죠? 기축통화는 됐지. 됐죠. 달러가 많이 풀렸으니까. 음흠. 많이 풀렸으면 또 약해지죠? 그럼 기축통화 됐죠? 자, 달러의 약세와 기축통화가 모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겠다고 하냐고. 이거 말만 하는 거지, 말만. 일본 보고 그래 했던 말이 너희들이 우리를 상대로 이 정도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데 이 무역 협상의 최종 목표는 우리 미국 입장에서 대일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드는 게 목표라며. 네. 그게 가능해요. 플라자 합의 때는 가능했습니다. 플라자 합의 때는. 네. 그게 제가 오늘 뭐 무역 적자 그림은 없는데 응? 환율만 보여드릴게요. 7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 7페이지. 네. 이게 1980년부터 1990년 환율 차트입니다. 음. 엔화가 녹색, 엔화가 녹색. 달러 엔. 보시면 그리고, 85년 전까지는 달러 엔이 뭐 220, 260 뭐 이랬죠. 네. 격세지감이네. 지금 막 140엔 뭐 이러는데. 아무튼 환율이 높다는 얘기는 엔화가 쌌다는 얘기예요. 엔화가 쌌죠. 네, 85년까지. 그렇게 싸게 한 데는 일본이 대규모로 외환보유고를 쌓으면서 지금 1조 달러 넘잖아요. 예. 그거 다 이때 쌓은 거예요. 이걸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일본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알겠죠? 무역 규모가. 그러다가 85년 플라자 합의로 네. 변하죠. 그래요. 240엔 때 있던 놈이 3년 후에 120엔대가 되니 3년 후에 1.5배가 강해지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지금 뭐 1,400원짜리 환율이 뭐 한 500원 된 거지. 500원.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미국 애들은 일본 제품이 비싸서 못 사요. 그렇죠. 못 사요. 그리고 일본은 수출 기업들이 폭삭 망해요. 망하죠. 다 망하겠죠. 자, 그러면 일본의 BOJ와 대장성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일단 미국 말은 들어줘야 되고. 아. 들어줬어요? 들어줬어. 그런데 이러면 우리 망하잖아, 일본이. 어. 야, 이제 우리도 미국 일본도 그동안 많이 먹었어. 미국 상대로 많이 털어 먹었어. 네. 그러면은 우리 일본도 이제 내수를 키워야 될 때 아니냐? 내수. 내수. 너무 기업들이 수출만 하고 통화를 약하게 해서 미국을 털어 먹었으니 네. 아예 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전후 거의 30년 이상을 해 먹었으니까요. 일반에만 많이 먹었다. 따라서 일본도 이제 내수를 부양한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일본이 금리를 급격히 내립니다. 금리를 내린다. 네. 금리를 내리면 원래 엔이 약해져야 되잖아요. 약해져야 되죠. 하지만 외환 시장에 서독, 일본, 미국이 동시 개입해서 강제적으로 엔을 초강세로 만들어 버려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일본의 내수가 어떤 일을 겪냐면 자세히 보세요. 네. 자, 금리를 왕창 낮춰주니까 좋겠죠. 좋지. 시민들은 좋잖아요. 시민들은. 두 번째, 구매력이 2.5배가 됐어요. 일본 구매력이. 그래요. 일본 구매력이. 그래요. 그동안은 막 수출을 많이 하려고 이제 국민들은 막 허리띠 돌마 매고 막 밤에 야근하고 하면서 미국에 수출해서 우리는 이렇게 국부를 선양하는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부자가 됐네. 돈이 2.5배가 됐잖아요. 그걸로 뭐 해야겠어? 이제 열심히 해외 물건들을 사 모으고 미국 산 물건, 야 미국 제품도 좋아 이러면서 사 모으고 해외에서 이제 물건 갖다 쓰고 내수가 이제 엄청나게 부양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동시에 자산 가격이 오르게 죠. 일본의 자산 가격, 그래요. 땅값, 주식 폭발적으로 옵니다. 폭발적으로.
이중의 부양, 이중의 내수 부양, 이중의. 첫 번째는 금리 인하, 두 번째는 통화의 강세. 이제 그 시청자분들도 꼭 여기서 기억을 해두실 게 공식 같은 건데, 특정 국가의 통화가 강세로 가면 내수가 부양되는 효과가 있어요. 내수가 부양된다. 네, 이거 공식이에요. 네. 그냥 외우세요. 예. 그동안 미국의 소비가 왜 좋았냐? 달러가 강해서 그래요. 일본도 플라자 합의 때 80년대에 어마어마한 엔 강세를 통해서 내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빨랐어. 그래서 그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로 거의 6년 동안 일본의 니케이 땅값 막 미친 듯이 올라버립니다. 그 전부터 오르긴 했는데 요 6년이 일본의 85년도만 해도 11,000, 12,000 하던 니케이가 네. 이게 90년에 거기를 갔죠. 거의 4만 가까이 갔었죠. 4배 올랐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그것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런 미국이- 사태가 당시에 이제 있었던 거고 이게 90년 초중반에 폭삭 많이 해가지고 일본이 30년 동안 계속 빌빌대게 되는 이거 그때 그 위치에 오는데 35년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정책이란 게 한번 아니 물론 뭐 저는 근본적으로 일본의 인구 구조 때문이라고 보긴 하는데 인구 구조. 예.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 플라자 합의 한 번으로 일본이 완전 털렸다 이렇게 지금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좀 똑같잖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싸해진다. 우리도 인구 구조를 보나, 부동산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통화의 강세를 보나, 산업의 발전 속도를 보나, 미국의 우방인 것도 같고 미국의 요구도 똑같죠. 똑같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인구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힘써줘야 될 사람은 그건 불가능해요. 힘은 안 쓰고 죄송합니다. 맨날 리포트만 쓰고 방송이나 나와갖고 제가 인구 구조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불가능해. 정말 제가 일을 한 10명을 놔도 불가능해요. 네. 무농촌 혼자 10명을 하던데.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자체는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이민을 뭐 대량으로 받을 것도 아니고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과거에 일본의 행동 예. 보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예. 지도자와 국민들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후에 일본, 미국이 무역 적자가 균형으로 돌아갑니다. 아 그래요? 네. 이 통화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못 간대요. 이 미국인들이 소비를 못 해요. 이렇게 되면은. 오케이. 그래서 균형이 돼.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똑같아요. 달러의 약세, 무역의 균형, 미국의 달러에 대한 기주통의 지위 유지. 자, 중요한 건 이 박수 치려면 이렇게 양손이 다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수 안 쳐지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80년대는 일본과 미국이 지금은 지금은 중국이죠. 중국과 미국이 중국이 그런데 이걸 해주면 만약에 만약에 그래서 이번 주말에 있는 그 베센트와 허리펑의 이 간담회가 중요한 게 스위스죠. 그러면 위안화 절상적으로 이게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는 위안화 절상적으로 합의를 해준다는 얘기네. 만약에 그죠?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네, 근데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비슷한 뉴스가 몇 개 있었습니다. 뭐죠? 지난달까지는 중국이 우리를 호구로 보냐? 우리 일본이 아니야. 이러면서 내수 부양을 원래 해요. 중국은 내수 부양 한지 한 4, 5년 됐어요. 내수 부양을 그냥 미적미적 조금 뭐 해줬어요. 대신 위안화는 꾸준히 절하시켰습니다. 그래서 달러 위안 환율이 막 7.3 뭐 쭉 올라가서 이제 다들 아이비도 이제 7.5, 7.6 간다. 막 이렇게 전망하고 있었고, 저도 그럴 것 같았었고. 그리고 그 지난달이었나요? LPR 금리를 내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안 내리 동결했어. 그래요. 동결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왜 중국 왜 이래? 중국 왜 이래? 글쎄. 중국 왜 이래? 근데 저는 당연히 그렇지. 왜? 과거에 일본이 금리 내리고 통화 절상했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통화 절하하고 어. 금리는 안 내리는 거죠. 위안화는 약세로 가게 하고 어. 금리는 안 내린다. 라고 지난달까지 했던 거죠. 지난달까지. 근데 이번 주에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지준율 인하. 지준율 인하하고 RP 금리 내렸고 아마 네. 조만간 이제 LPR 내릴 거다. 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10일 날 있는 협상을 두고 미리 움직인 것 같아요. 중국이. 미리 움직였다. 네, 미리 야 우리는 열려 있어. 우리는 하려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미국한테 열려 있어. 약간 쇼잉이네. 네, 쇼잉을 좀 한 것 같아. 어. 그래서 이번 10일 날 베센트와 중국이 어떤 협의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중국은 그리고 중국을 보실 때는 저는 사실 협의할 때 그거를 그렇게 뭐 저는 막 보진 않을 건데 왜냐하면 중국 애들이 굉장히 그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거를 미국 애들이 잘 못 알아들어. 예.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말을 무슨 그 시를 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라? 시 쓰듯이 말을. 시 쓰듯이. 네, 예를 들어서 뭐 벌이 꽃을 찾으니 꽃이 뭐 만개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듣는 사람 미국 애들은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렇게 해서 잘 못 알아들어. 그런 게 이제 과거의 지정학적 역사를 보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우린 분명히 시그널을 줬다. 근데 미국은 언제? 언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왜냐면 중국에 그 화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중국이 그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재밌는 건 이거를 이제 중국이 그런 식으로 시를 쓰잖아요. 중국의 이제 어떠한 주요 뭐 당국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시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듣는 거야. 뭔 뜻인지. 그래서 약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되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직역을 해버리면 완전 이거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아니 왜 저기서 뭐 저런 소리 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번역도 좀 어려워. 그래서 이 중국말이 번역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거를 좀 해석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 주말에 있어요 회담에서.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만 달러 환율이나 달러 위안 우리 원화 환율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뭘 기다리나 했더니 이번 주말에 어떤 식의 그 합의 내지는 뭐 약간의 그게 나올까 그거 보고 네. 이게 지금 끝났으면 탕 이러고 나서 이러는 게 아니고 끝났다 싶으면 탕 이렇게 탄력적으로 네. 계속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지금 계속 살피고 있단 말이에요. 살피고 있죠. 환율이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뭐 머지 않았네. 이렇게 내일 그냥 회담이 열린다고 하니까 당장 우리 월요일부터 외환시장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네요.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조심스러운 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또 중국이 또 시를 쓸까봐. 말을 할 때 또 알아듣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또 양키들 못 알아듣는 시를 쓸까봐. 그래서 저는 좀 액션을 보자. 액션을 보자. 액션은 확실해요. 그래서 액션을 가령 뭐 LPL을 진짜 제대로 내린다. 시장 오케이. 예상보다 뭐 더 내린다거나. 그리고 혹은 이제 부양을 하거나 특히 그 외환 시장에서 고시 환율과 실제 환율 간의 격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과연 중국이 위안을 좀 강세로 유도를 진짜 하는지 이런 것들 행동을 좀 보자. 오케이. 네. 그 바람하지 않던 원화의 강세가 네, 그것도 급격하게 이루어졌어요. 봤어요. 1,500원 넘을까 싶었던 게 지금은 다시 2에서 1,400이지만 이게 1,300 쪽으로 갈 것 같아. 네. 느낌이. 그러면 그토록 바라던 외국인들이 왜 안 들어와? 외국인들이 네. 안 들어오죠. 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으로 가고 있잖아요. 유럽으로. 가고 비미국인데 거기 한국은 빠져 있죠. 한국을 근데 내가 외국인이어도 안 살 것 같은데 한국을 굳이 왜 사야 되죠? 그것도 지금 시점에 네.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는 이 나라에. 그리고 무역 분쟁이 어떻게 해결이 되면 모르겠지만 한국은 아직도 한참 이제 때려 맞아야 될 미래 아직 협상도 시작 안 했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정해져서 어느 정도 가르마가 좀 잡히면 그때 뭐 들어오든지 이제 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유럽 자산 사고 뭐 일본 쪽 사고 뭐 혹은 뭐 이제 비미국 자산들 중에 이제 일부 이제 퍼지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도 미국으로만 갔으니까 이거 리밸런스 하기에도 이제 바쁘고요. 일부는 한국은 아직은 그쪽의 타겟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뭐 채권을 산다는 얘기도 있는데 약간 좀 이제 오해가 있으신 게 채권을 이제 안 사는 건 아닌데 주로 이제
좀 국내 보험사를 좀 대신해서 사주는 물량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채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진 않습니다. 그래요. 오늘 갖고 온 자료 중에 야 이거는 뭐 하려고 이렇게 이 그림을 왜 만들었나 싶은 거 궁금한 거 많은데 오늘은 막 여기서 또 줄여야겠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네. 다음에 또 언제 뵐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 아니다 꼭 주식이 아니다 뭐 돈으로 뭐 꼭 주식만 사나 채권도 살 수 있고 코인도 살 수 있고 뭐 금도 살 수 있고 한데 지금 어디가 제일 돈 돼 보여요? 소위 말하는 투자 전략. 지금은 이제 미국 외 쪽으로 돈이 올해는 미국 외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채는 환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뭐 올해 내가 먹겠다 이런 거 말고 밸류 자체가 4.5%의 근처에 있는 미국채는 너무나 좋다. 캐리만 내가 먹어도 아니 우리나라에 4.5%짜리 어디 있어요? 물론 달러지만 달러로 4.5% 환율이야 뭐 나중에 그걸로 여행을 가셔도 되고. 근데 이거 또 환해지 하면 한 2% 토해내야 되잖아. 환해지를 굳이 하지 말고. 예, 하지 마세요. 저는 왜 해외 투자할 때 환해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가 아닌 게 아니라 진짜 1,300원 가면 아깝잖아. 나중에. 여행 가면 되죠. 어? 여행. 그 달러를 굳이 네, 원화로 네, 환전하지 말고. 아니 뭐 자식들 유학 보내면 되죠.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막 환전해서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뭐 환전해서 먹을 만한 규모도 아니고 우리 일반 개인들한테 우리 시청자분들 수준에서 뭐 대만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도 나는 달러 자산을 기본 가져간다 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리고 달러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위기 상황에서 얘가 굉장히 효자가 됩니다. 뭐 평소에는 환율 때문에 뭐 먹을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늘 얘가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하기야. 자주 듣는 얘기가 옛날에 센터장님, 뭐 소장님 저 휴가 때 저기 여행 가는데 지금 환전해요? 환율, 언제 해요? 해갖고 얼마 바꾸려고 한 1,000불요. 그러니까요. 에라 30은 해봐 3만 원이다. 그냥 뭐 되는 대로 해. 지금 해. 그냥 뭘 그거 갖고. 그래요. 달러 자산에서 꽤 많은 분량으로 좀 가져가실 필요가 이제 있고요. 아까 이제 일본의 사태를 보셨듯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통화가 강세가 되면 한국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당분간은 강세를 보는 입장이죠. 그래요. 지금 이 원화의 강세를 갖다가 위험 신호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그거 갖고 한번 따져봅시다. 보시죠. 경제 역사. 우리 돈이 강해지는데 그걸 갖다 위기로 봐야 되는 뭐 원화가 약해져도 위기, 강해져도 위기. 언제가 그럼 위기가 아닌겨 한국은 참. 좀 더 큰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그래요. 거죠. 한국의 성장 모델. 성장 모델. 성장 모델은 결국 원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수출 기업을 도와주고 내수를 억제하고. 성장 모델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금년에 더 세월 보내지 말고 장가 가서 얼라도 놓고 좀. 예,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그래요. 한번 곰곰이 씹어봐야 되겠다. 네. 일부 좀 어렵기도 어렵다. 제가 주말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